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근대사 5번째 시간이고요. 일제강점기로 본다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서글프고 또 분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8.15 해방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또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었는지, 이런 그 분한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란 것은요, 항상 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늘도 있다는 얘기죠.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잘 되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식민지, 나라를 빼앗겼던 이 식민지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배워둬야 합니다. 더 잘 알아둬야 해요. 제가 오늘 만 35년 동안의 그 괴로웠던 역사를 차분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910년 8월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3.1운동 전까지 만 9년 동안 일본은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무단 통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력 일변도입니다. 그냥 무력으로 한국인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통치 정책인데요. 그건 바꿔 말하면 한국인들의 저력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한국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총칼이라는 무력을 동원했겠죠. 어쨌거나 우리 한반도는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노예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체 일본은 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헌병경찰 통치를 진행했다는 것인지 또 토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군이 궁궐을 에워싼 가운데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자체를 끝까지 반대했던 이용직 학부 대신이었죠. 지금의 이제 교육부 장관인데요. 이 이용직 같은 사람은 회의 참석조차 이제 막아버렸어요. 그래놓고는 꼭두각시 대신들, 그러니까 매국노 대신들만 모인 가운데 이제 어전회의가 열렸죠. 데라우치 통감, 이제 나중에는 첫 번째 총독이 되는 사람인데요. 육군 대장이었죠. 이 데라우치 통감과 그 다음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종왕제를 압박합니다. 빨리 도장 찍으라는 거죠.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왕제는 사실은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제 옥신각신 끝에 결국 그날 8월 22일 날 이제 도장이 찍혔고요. 그 일제는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제 그 저항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가 8월 29일이 돼서야 이걸 공표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8월 29일이 우리의 국치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불법이고 무효예요. 왜냐면 그 바꿔 말하면 승인하는 황제가 승인해야 되는 그 문서에는 도장만 찍혀 있지 순종황제의 자필 서명, 그러니까 사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순종황제가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황제의 도장을 훔쳐다가 도장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고 무효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의 억지 논리가 통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선 총독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대한제국 황제는 더 이상 황제도 아니에요. 자, 일본 육군대장 출신의 데라우치 총독이 이제 첫 번째 총독으로 들어왔죠. 총독부를 둡니다. 조선 총독부는 원래 남산 밑에 있었고요. 1925년부터 이제 경복궁을 치고 들어와서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본인들은요, 조선 총독부에는 이제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조선 총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정무총감은 행정 정치 쪽을 맡아보고요.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이 겸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헌병이 뭔지 아세요? 헌병은
군대 내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경찰관처럼 이제 수사하는 그런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병들이 경찰 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전시 상황,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헌병 경찰 제도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헌병 경찰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헌병 경찰들한테는요, 직결 심판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도 감시 감독하고요, 서당도 감시 감독하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평상시 주고받는 말 이런 것도 다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 표현에 불온하다, 뭐 불건전하다 그러면 잡아들여요. 그래놓고는 직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그 볼기짝 때리는 그 곤장 치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해요. 이 곤장 때리는 것이 갑오개혁 때 사실은 폐지됐거든요. 그 인권을 유리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총독부는 그걸 부활시켜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헌병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했고요. 심지어는 생사여탈권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왜 우는 아이 달랠 때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나 할머니가 그런단 말이죠. 아, 더울면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렵에는 호랑이가 온다고 안 해요. 헌병이 온다, 순사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1910년대에 우리는 대체 일본에게 뭘 빼앗겼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쌀입니다. 이 쌀을 빼앗긴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일본이 쌀을 빼앗아간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네 일본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값싸게 쌀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농토와 농민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 한국인들처럼 쌀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이 항상 부족합니다. 아니면 쌀이 비싸요, 쌀값이. 그래서 이제 쌀을 빼앗아 갔던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토지죠. 토지야말로 이제 쌀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1910년부터 1918년 말까지 무려 8년 동안, 만 8년 동안 대규모의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이 밭, 이 산에 또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등록하는 이런 일인데, 막상 우리 조선인들은 등록을 안 해요.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글자를 모르고 법률 상식이 없어서, 뭐 속된 표현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 당시는 무지했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관공서에 간다라는 것이 정말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헌병 경찰 면석이 잘못 만나면 정말 곤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죠. 신고를 안 합니다. 이거 내 땅이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신고 안 한 땅을 어떻게 하느냐? 조선총독부와 그다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그다음에 일본인 개인들이 다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땅의 약 40%를 이때 다 뺏겨버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또 임야 조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임야에 대한 조사도 해가지고 다 또 뺏어갑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연료가 땔감 나무예요. 요즘처럼 그렇게 난방시설 좋지도 않고요. 연탄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겨울에 연료를 쓰려면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요. 이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이 산을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땔감을 채취하지 못합니다. 땔감을 배워오지 못해요. 그러면 땔감 시장에서 이 땔감을 사야 되거든요. 이게 값이 비싸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을 한탄하다 보면 술과 담배를 이제 남자 성인들이 이제 술과 담배를 즐기게 되는데 여기에 또 가혹한 세금을 붙여서 또 세금으로 다 뜯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산물 같은 거 다 가져가죠. 우리는 늘 뺏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은 그 뺏어간 쌀과 토지와 또는 수산물과 그리고 광물 자원도 뺏어가죠. 이런 것들을 자기네 자본주의 또는 자기네 제국주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더욱 빠르게 더더욱 커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3.1운동의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3.1운동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이 조선총독부가 통치 스타일을 180도 바꿨어요. 그게 문화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일변도의 통치 정책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뭘 속으면 안 되냐면요. 이 문화정치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조선 총독을 민간 정치인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민간 정치인이 총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고요. 사이또란 총독 한 그 사람만 해군 제독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육군 대장들입니다. 똑같았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준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이런 민족신문, 조선일보 같은 이런 신문들이 창간되죠. 근데 툭 하면 정간이에요. 언론 그 보도 이 내용을 다 검열하기 때문에요. 신문 잡지들을 툭 하면 정간을 시켜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10년대에는요. 이 관공서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전부 군복처럼 정복을, 유니폼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걸 또 없애겠다. 이건 없앴어요. 이거는 진짜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회사령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회사령을 없애겠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기만적이냐면요. 이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한국인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 때 일본인들은 서너 개씩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만적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에게 학교 만들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주겠다.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줬어요. 근데 이것도 기만적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또는 실업학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요. 하지만 역사라든가 철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대학 시설, 대학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이죠. 이런 건 또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봐서 뭐 봐줄만 하면 봐주는 거고 이거 봐주면 안 되겠다. 그럼 다 틀어막는 이게 바로 문화정치의 본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문화정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을 분열시켜 통치하는 방식, 즉 친일파들을 키우는 겁니다. 친일파들을 우대하고 장려해 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는 거죠. 우리 일본 편을 듣는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어느 시험 문제에 이완용의 가족 사진을 시험 문제에 실어놓고 자, 다음 사진을 보고 관계되는 사항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 1, 2, 3, 4번 중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맞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 문제까지 나와요. 지금 사진에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이완용이고 그 아들들, 그 손자에서 가족 사진이거든요. 바로 이게 문화 정치의 본질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이 파리잡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경성부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청인데요. 이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민들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선전합니다. 자, 파리를 잡아와라. 이 파리야말로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병원체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19년과 1920년 우리 식민지 시절에 콜레라가 2년 연속으로 크게 돌아서 상당히 그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부 당국은 이제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퇴치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전단을 만들었어요. 아주 과장된 그런 포스터인데요. 정말 저렇게 큰 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 파리가 이제 아기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파리를 죽이고 아기를 살리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슬로건 아래에 표어를 붙여가지고 저런 전단을 만들어냈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맙죠. 근데 저것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파리를 잡아와라. 파리 100마리를 가져오면 얼마를 주겠다. 현상금까지 걸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민족차별을 가하냐면요. 자기네 일본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는 깨끗해요. 당국에 나가서 청소도 해주고 소독도 해주고. 근데 한국인들이 사는 동네는요. 쓰레기 안 치웁니다.
그 골목에 인분더미 막 쌓여있는 거 안 치워요. 근데 파리 모기가 거기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치우는 게 오히려 본질적인 해결책일 텐데 그거는 건드리지도 않으면서 파리 잡아와라. 돈 주겠다. 결국 한국인들을 굉장히 얕잡아 본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었는데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런 것들이 다 문화정치 국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1920년대 문화정치 기간에 이 경제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었을까요? 1910년대에는 토지조사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땅을 빼앗겼죠. 자, 이번엔 쌀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쌀 생산을 늘리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쌀 생산을 늘리느냐? 만약에 한국의 농민들을 위해서 늘렸다. 한국인들을 위해서 늘렸다. 그러면 역시 또 고맙죠. 자,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와의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그 수많은 무리수를 두고 그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잡았을 때 과연 한국인들을 위해서 쌀 생산을 늘리려고 했을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조선입니다. 식민지예요. 사실은 식민지를 잡아놓은 이유는 자기네가 급할 때, 자기네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자기네가 꼭 필요할 때 써먹기 위해서 이 식민지를 잡는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니 1918년 일본에서 쌀 소동 또는 쌀 폭동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 폭동 상황이 그 유행처럼 번졌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이 급속도로 공업화를 하면서 쌀이 부족해지고 쌀값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서민과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열심히 일했고 우리 일본이 러시아도 이기고 무럭무럭 공업화 자본주의화를 하고 있고 조선까지 식민지로 잡았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도대체가 행복해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 이러려면 뭐하러 고생했느냐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쌀 가게를 털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 배불리 쌀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쌀밥이라도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살 거면. 그래서 1918년에 이제 도쿄를 비롯한 대도시에서 쌀폭동이라는 것이 이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급해졌죠. 상당히 이게 사회 문제화 되고요. 일본의 이 큰 정치 문제로 비화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민지 조선에다가 쌀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네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많이 생산해. 그래서 일본으로 이제 싼 값에 수입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싼 값으로 그 쌀을 자기네 일본의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20년부터 15년 계획으로 쌀 생산량을 2배 정도로 늘리는 이런 계획을 이제 잡고요. 그래서 쌀을 이제 많이 수입해 가기로 하죠. 실제로 1920년부터 1928년까지 13%가 증산됐는데 일본으로 빠져나간 쌀은 무려 158%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한 만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쌀 생산보다 무려 10배 이상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좋아요. 우리 조선에서 생산된 좋은 쌀을 싼 값에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농민들은 피땀 흘려 농사 지은 쌀이 일본으로 싼 값에 다 빠져나가고 나면은 정작 우리 농민들은 쌀밥을 못 먹어요. 쌀이 너무 비싸서. 없어요. 그러면 만주에서 나온 조나 콩 같은 이 잡곡을 사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 풀뿌리라든가 이런 거 먹어야 되고 아니면 연해주로 간도로 이주를 해요. 조선에서 못 버티는 거죠. 이 소장료가 너무 비쌌고요. 그 다음에 그 산미증식 계획을 위해서 일본이 이제 수리조합 같은 거를 이제 대거 늘리는데 그 수리조합비, 물세라고 하는 그 세금 이런 것이 또 엄청 비쌉니다. 이런 것들을 원래는 그 땅 주인들이 내주는 게 맞는데 이걸 다 소장 농민들에게 전가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장 농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 세금이나 뭐 수리조합비의 양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항상 서민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산미증식 계획의 이제 본질이고요. 그 폐해가 정말 컸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일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또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바로 1929년 미국에서 경제대공황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유럽을 덮치고 이제 일본까지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은 수출 위주로 크는 나라였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컸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식민지를 늘리는 것이었고요. 그때 만주가 눈에 들어오죠.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곡물도 많고 자원도 많은 만주. 그 만주를 잡기 위해서 결국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켰습니다. 곧 만주를 침략해 들어간 것이죠. 6개월 만에 만주국을 장악했어요. 아주 전광석화와 같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배후지인 우리 식민지에서 뭘 요구하게 될까요? 자, 문화정치 갖고 안 됩니다. 다시 찍어 눌러야 되죠. 그래서 헌병 경찰 통치까지는 아니지만 문화정치보다는 좀 더 강화된 형태로 어떤 언론 자유, 출판 이런 자유들을 모두 봉쇄하기 시작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조선공업화 정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전 대규모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후방에서 군수공업이 발전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본이 아니라 우리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을 공업화 시켜 놓는다면 이게 이제 일본에게는 큰 자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경도, 평안도에 이때 이제 일본의 재벌들이 들어와서 대규모의 공장들을 만들어내고요. 군수산업 중심으로 조선공업화를 펼칩니다. 한편 농촌에서는요, 더 기막힌 그런 현실이 생겨나는데요. 1920년대만 해도 산비증식 계획에 의해서 쌀을 한 가만이라도 더 뺏어가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들인데요. 이번에는 일본 공황 때문에 일본의 쌀값이 폭락해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조선에서는 더 값싼 쌀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일본 농민들의 이제 불평불만이 늘어나니까 일본 정부는 조선총독부에게 이제 지시하는 거죠. 쌀 수입 그만하겠다. 자, 쌀을 뺏어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하루아침에 쌀을 안 가져가겠대요. 자, 그러면서 우리 조선에서 이제 농민들의 삶이 더욱 열악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각기라는 일본 총독은 자기들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농촌진흥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조선의 농가의 그 경제적 혼란과 그 어려움은 일본 제국주의 때문이 아니고 정책 때문이 아니고 너네들 개개인의 생활 습관이나 또는 지식 정도나 뭐 수양 정도나 뭐 이런 것에서 비롯됐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정책으로 본질을 속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조선공업화 정책과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937년 일본은 이제 중국을 침략하고요. 1941년에는 아예 미국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바로 태평양 전쟁이죠. 자, 일본의 국력이 굉장히 커진 건 사실입니다. 경제력도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중국을 상대로 한꺼번에 전쟁을 한다는 건 사실은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우리 식민지 조선의 그 우수한 인적 자원이 일본을 절대적으로 도와준다면 또 모를 일이죠. 자, 그래서 일본은 우리 한국인들의 그 한민족이라는 것을 잊어먹도록 만들고 싶었어요. 그 첫 번째 조치가 우리 한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말과 우리글을 못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말 신문들을 모두 폐간시켜버렸습니다. 강제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모두 강제 폐간시켰죠. 그런가 하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우리말과 글을 못 쓰게 했습니다. 조선어라는 과목을 아예 없애버리고요. 일본어만 가르쳤고요. 학교나 관공서, 우체국 등에서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아예 못 쓰게 했고요. 그걸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게 되면 잡혀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인들에게 일본식 성씨와 이름을 이제 요구하게 됐던 거죠. 이때 조상들 그 뵐 면목이 없다고 해서 뭐 스스로 유서 쓰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정도로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에게 한민족이라는 걸 잊게 하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일본 정신의 이제 발휘를 요구합니다. 일본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일본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제 일본 국왕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국왕 중심의 세계관이에요. 예를 들면 황국신민서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본 그 천황의 이제 그 자손이고 국민들이라는 거죠. 일본 천황이 우리 한국인들까지 어여삐 보고 이제 우리를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충성하고 일본 천황을 떠받들어라. 그래서 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 황국신민 서사가 있어가지고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걸 달달달달 외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어떤 축하 행사 같은 거, 기념식 같은 거에 꼭 이걸 낭독하게 해요. 그리고는 황국신민 서사탑이라는 것도 곳곳에 만들어 놓습니다. 이걸 이제 한국인들에게 성금을 받아가지고요. 이걸 만들어 놓고, 여기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찾아가게 해요. 그래서 그 탑 앞에서 또 맹세를 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 일본 천황을 받들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오를 다지게 하는,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본의 고유 종교가 신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로 말하면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일 텐데요. 자, 여기를 강제적으로 참배하게 만듭니다. 이거 강요했어요. 학생들, 뭐, 교회 지도자들 모두 다 신사 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당연히 있는 것일 텐데요.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친일파들을 길러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한국인들에게 내선일체를 강요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수순은 뭘까요? 이제 국가 총동원령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전방위적으로 모두 전쟁터로 몰아내는 거예요. 우선 청년들, 군인이 될 수 있는 청년들에게는 육군 특별 지원령 제도라는 걸 만들어서요. 지원병이 되도록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은 강요예요. 정말 지원병이 아니고요. 자, 조금 더 지나면 학도병이라고 해서 대학생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갑니다. 총알바지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1944년이 되면 아예 국민징병제도라고 해서요.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그 군대 갈 나이가 된 우리 한국의 청년 남성들을 모두 전쟁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때 끌려가는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죠. 자, 그런가 하면 좀 더 성인층, 군인이 되기에는 좀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요. 1943년부터 뭐 광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행장이라든가 뭐 철도 공사장 이런 데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 일본인들이 일하기가 조금 껄끄럽고 다칠 수 있고 위험한 곳 이런 곳에는 다 우리 한국인들을 배치해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뭐 폭발 같은데 이럴 때 이제 다치고 하는 이런 사고가 나고 하는 이런 현장에 한국인들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이 우리나라의 이 여성들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요. 그 금속류 공출이라고 해서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소치나 냄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강제로 뺏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행기나 탱크나 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요. 이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아녀자들을 불러 모아서 일본군 위문품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위문 주머니를 꼬매고 그 안에 위문 편지라든가 또 위문품 있잖아요. 군인들에게 줄 뭐 먹을 것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생활 필수품 같은 거 이런 걸 넣어서 보내게 하죠.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남학생들한테는 가만히 짜기를 시켜요. 그 다음에 산에 가서 솔방울과 솔가지를 꺾어 오게 합니다. 이건 다 기름이에요. 비행기나 탱크를 움직이려면 기름이 필요하니까 그 석유 수입을 못 하거든요. 미국, 영국, 중국과 이제 적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 이 공부에 바빠야 될 친구들을 산으로 보내서 이제 그 솔가지, 솔방울들을 캐오게 하는 거고요.
여학생들까지도 동원합니다. 여학생들은 이제 힘이 약하고 하니까 주로 농산물, 그러니까 농촌 돕기 운동 이제 이런 데 이제 보냈는데요. 저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심한 경우는요, 철도 공사장까지 보내서 이 노력 동원을 시켰습니다. 정말 이 어여쁘고 이 약한 이 여학생들, 우리 한국의 여학생들을 멋대로 정말 부려먹었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려야 될 말씀은요. 사실 일본인들이 우리에게 그 범한 그 수많은 범죄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인간적이고 가장 참혹한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군 위안부예요. 사실 속여서 끌고 간 거거든요. 군수공장에 가서 일을 시키겠다고 속여서 끌고 가서는 그 미혼 여성들을 이제 일본 군인들의 어떤 그런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정말 씻을 수 없는 범죄예요. 이 우리 한국의 꽃다운 여성들은 정말 뭐랄까요, 중국 전선 또 남태평양 전선에 끌려다니면서 정말 너무나도 험한 꼴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명의 눈동자라는 혹시 그 소설이나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를 보면은 그 종군 위안부 문제가 잘 표현되고 있고요. 또 하나 참 안타깝고 분한 것은 지금 현재 일본 정부나 일본인들의 태도입니다. 식민지 조선에서 그 수많은 그 가혹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 특히 이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뭐랄까요, 사죄하고 이런 자세로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 옛날의 그 잘못을 글쎄요, 용서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서로 참된 이웃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가해자였던 일본의 정치가들 또는 일본 국민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한 번 실수, 한 번 범죄를 또 되풀이하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 종군 위안부로 끌려갔었던 그 할머니들의 가슴에 또 못을 박고 있고, 우리 국민 전체에게 사실은 지금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감히 일본인들의 반성, 그리고 반성 이전에 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본인들도 아마 이 당시 자기들이 범했던 역사를 제대로만 배울 수 있다면 저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먼저 배우고 또 반성하고 우리 한국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참 서글프고 분한 역사를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사는 항상 빛이 있으면 그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다고 해서 이걸 자꾸 외면하고 회피하려고 들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다가가서 뭐가 잘못됐던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당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제대로 된 지식을 제공해주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대, 30대, 40대 되면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주역이 될 거잖아요. 자, 역사를 잘 챙기셔서, 역사를 잘 배우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1910년대에는요, 이 관공서의 공무원들이나 또는 이 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들까지도 전부 군복처럼 정복을, 유니폼을 입고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걸 또 없애겠다. 이건 없앴어요. 이거는 진짜 없앴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회사령을 이제 없애겠다는 거죠. 회사령을 없애겠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회사를 차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진짜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얼마나 기만적이냐면요. 이 회사령이 철폐되면서 한국인이 하나의 회사를 만들 때 일본인들은 서너 개씩 회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만적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한국인들에게 학교 만들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주겠다. 진짜 좋습니다. 이것도 줬어요. 근데 이것도 기만적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나 또는 실업학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요. 하지만 역사라든가 철학, 정치학, 사회학, 법학 이런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대학 시설, 대학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이죠. 이런 건 또 안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다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봐서 뭐 봐줄만 하면 봐주는 거고 이거 봐주면 안 되겠다. 그럼 다 틀어막는. 이게 바로 문화정치의 본질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문화정치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민족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을 분열시켜 통치하는 방식. 즉 친일파들을 키우는 겁니다. 친일파들을 우대하고 장려해 주는 거예요. 본보기로 삼는 거죠. 우리 일본 편을 듣는 사람들은 불경을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믿기 어려우실 텐데요. 어느 시험 문제에 이완용의 가족 사진을 시험 문제에 실어놓고 자, 다음 사진을 보고 관계되는 사항을 고르시오. 그래서 그 1, 2, 3, 4번 중에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면 맞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 문제까지 나와요. 지금 사진에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이완용이고 그 아들들, 그 손자에서 가족 사진이거든요. 바로 이게 문화 정치의 본질입니다. 자, 또 그런가 하면요. 이 파리잡기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경성부청,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시청인데요. 이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민들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선전합니다. 자, 파리를 잡아와라. 이 파리야말로 전염병을 옮기는 그런 병원체다. 이게 왜 그러냐면 1919년과 1920년 우리 식민지 시절에 콜레라가 2년 연속으로 크게 돌아서 상당히 그 위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부 당국은 이제 이 전염병을 예방하고 퇴치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런 전단을 만들었어요. 아주 과장된 그런 포스터인데요. 정말 저렇게 큰 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 파리가 이제 아기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죽이고, 파리를 죽이고 아기를 살리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슬로건 아래에 표어를 붙여가지고, 저런 전단을 만들어냈죠.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맙지. 땅을 어떻게 하느냐. 조선 총독부와, 그 다음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그 다음에 일본인 개인들이 다 나눠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땅의 약 40%를 이때 다 뺏겨버렸어요. 그뿐이 아니라, 또 임야 조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임야에 대한 조사도 해가지고 다 또 뺏어갑니다. 특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연료가 땔감 나무예요. 요즘처럼 그렇게 난방시설 좋지도 않고요. 연탄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제 겨울에 연료를 쓰려면 산에 올라가서 땔감을 해갖고 와야 되는데요. 이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이 산을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땔감을 채취하지 못합니다. 땔감을 배워오지 못해요. 그러면 땔감 시장에서 이 땔감을 사야 되거든요. 이게 값이 비싸죠. 그래서 오히려 조선시대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농민들은.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을 한탄하다 보면 술과 담배를 이제 남자 성인들이 이제 술과 담배를 즐기게 되는데 여기에 또 가혹한 세금을 붙여서 또 세금으로 다 뜯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산물 같은 거 다 가져가죠. 우리는 늘 뺏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 일본은 그 뺏어간 쌀과 토지와 또는 수산물과 그리고 광물 자원도 뺏어가죠. 이런 것들을 자기네 자본주의 또는 자기네 제국주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더더욱 빠르게 더더욱 커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3.1운동의 이 파급 효과라는 것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3.1운동이 워낙 엄청나다 보니까 이 조선총독부가 통치 스타일을 180도 바꿨어요. 그게 문화정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 일변도의 통치 정책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는 건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뭘 속으면 안 되냐면요. 이 문화정치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조선 총독을 민간 정치인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해방될 때까지 민간 정치인이 총독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고요. 사이또란 총독 한 그 사람만 해군 제독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육군 대장들입니다. 똑같았어요. 바뀐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한국인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준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동아일보 같은 이런 민족신문, 조선일보 같은 이런 신문들이 창간되죠. 근데 툭 하면 정간이에요. 언론 그 보도 이 내용을 다 검열하기 때문에요. 신문 잡지들을 툭 하면 정간을 시켜버린 쪽으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3.1운동 전까지 만 9년 동안 일본은 헌병 경찰 통치라고 해서요. 이게 이제 무단 통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력 일변도입니다. 그냥 무력으로 한국인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통치 정책인데요. 그건 바꿔 말하면 한국인들의 저력을 그만큼 알고 있다는 얘기도 되고요. 한국인들이 두렵기 때문에 이제 총칼이라는 무력을 동원했겠죠. 어쨌거나 우리 한반도는 이제 창살 없는 감옥이 되었고 또 우리 한국인들은 노예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대체 일본은 왜 어떤 식으로 그렇게 헌병경찰 통치를 진행했다는 것인지 또 토지를 비롯해서 우리가 빼앗긴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일본군이 궁궐을 에워싼 가운데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약 자체를 끝까지 반대했던 이용직 학부 대신이었죠. 지금의 이제 교육부 장관인데요. 이 이용직 같은 사람은 회의 참석조차 이제 막아버렸어요. 그래놓고는 꼭두각시 대신들, 그러니까 매국노 대신들만 모인 가운데 이제 어전회의가 열렸죠. 데라우치 통감, 이제 나중에는 첫 번째 총독이 되는 사람인데요. 육군 대장이었죠. 이 데라우치 통감과 그 다음에 이완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순종왕제를 압박합니다. 빨리 도장 찍으라는 거죠. 강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왕제는 사실은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이제 옥신각신 끝에 결국 그날 8월 22일 날 이제 도장이 찍혔고요. 그 일제는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제 그 저항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다가 8월 29일이 돼서야 이걸 공표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8월 29일이 우리의 국치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불법이고 무효예요. 왜냐면 그 바꿔 말하면 승인하는 황제가 승인해야 되는 그 문서에는 도장만 찍혀 있지 순종황제의 자필 서명, 그러니까 사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순종황제가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황제의 도장을 훔쳐다가 도장만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약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이고 무효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의 억지 논리가 통하는 것이죠. 자, 이제 조선 총독의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대한제국 황제는 더 이상 황제도 아니에요. 자, 일본 육군대장 출신의 데라우치 총독이 이제 첫 번째 총독으로 들어왔죠. 총독부를 둡니다. 조선 총독부는 원래 남산 밑에 있었고요. 1925년부터 이제 경복궁을 치고 들어와서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섰습니다. 일본인들은요, 조선 총독부에는 이제 정무총감과 경무총감이 조선 총독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정무총감은 행정 정치 쪽을 맡아보고요. 경무총감은 헌병사령관이 겸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헌병이 뭔지 아세요? 헌병은 군대 내의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범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경찰관처럼 이제 수사하는 그런 군인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헌병들이 경찰 노릇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전시 상황, 비상사태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에 헌병 경찰 제도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본인들이 우리 한국인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헌병경찰들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이 헌병경찰들한테는요, 직결 심판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도 감시감독하고요, 서당도 감시감독하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이 평상시 주고받는 말 이런 것도 다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 표현에 불온하다, 뭐 불건전하다 그러면은 잡아들여요. 그래놓고는 직결 심판을 해버립니다.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는 그 볼기짝 때리는 그 곤장 치는 거 있죠? 그런 것까지 해요. 이 곤장 때리는 것이 갑오개혁 때 사실은 폐지됐거든요. 그 인권을 유리한다고 해서. 그런데 이 총독부는 그걸 부활시켜버렸습니다. 그래놓고는 헌병들에게 개인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했고요. 심지어는 생사여탈권이라고 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왜 우는 아이 달랠 때 이제 어르신들이 엄마나 할머니가 그런단 말이죠. 아, 더울면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울음을 뚝 그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렵에는 호랑이가 온다고 안 해요. 헌병이 온다, 순사가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무시무시한 존재였다는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1910년대에 우리는 대체 일본에게 뭘 빼앗겼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쌀입니다. 이 쌀을 빼앗긴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해서 일본이 쌀을 빼앗아간 이유는 뭐냐면요. 자기네 일본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값싸게 쌀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본이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하다 보니까 농토와 농민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근데 일본도 우리 한국인들처럼 쌀밥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쌀이 항상 부족합니다. 아니면 쌀이 비싸요, 쌀값이. 그래서 이제 쌀을 빼앗아 갔던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토지죠. 토지야말로 이제 쌀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잖아요. 그래서 1910년부터 1918년 말까지 무려 8년 동안, 만 8년 동안 대규모의 토지조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이 논, 이 밭, 이 산에 또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군지를 이제 등록하는 이런 일인데, 막상 우리 조선인들은 등록을 안 해요. 그게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글자를 모르고 법률 상식이 없어서, 뭐 속된 표현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좀 그 당시는 무지했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관공서에 간다라는 것이 정말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헌병 경찰 면석이 잘못 만나면 정말 곤혹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무섭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갔죠. 신고를 안 합니다. 이거 내 땅이다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럼 신고 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근대사 5번째 시간이고요. 일제강점기로 본다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서글프고 또 분한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1910년에 일본의 식민지가 된 이후 8.15 해방까지 만 35년 동안 일본인들에게 어떻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이 빼앗겼는지, 또 얼마나 많이 다치고 죽었는지, 이런 그 분한 역사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역사란 것은요, 항상 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늘도 있다는 얘기죠.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가 잘 되다갈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잘못될 때가 있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식민지, 나라를 빼앗겼던 이 식민지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잘 배워둬야 합니다. 더 잘 알아둬야 해요. 제가 오늘 만 35년 동안의 그 괴로웠던 역사를 차분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910년 8월 우리나라는 공식